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메이저리그 공인구의 미끄러움을 잡아왔습니다. 가끔씩 너무 과하게 바른 선수들이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긴 했지만 로진을 섞은 파인타르나 자외선 차단제 등은 적당히 쓰기만 하면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현장 관계자는 메이저리그 투수의 90%가 어떤 식으로든 이물질을 사용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롱맨 대회에서 큰 돌을 들어올리는 선수들을 위해 개발된 스파이더 택이라는 물질이 최고의 그립감을 주는 걸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2018년 노히트가 3개, 2019년 4개였던 메이저리그는 2021년 첫 2달 동안 6개의 노히트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물질 규제가 시작되자 넉 달 동안 3번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물질 단속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선수는 경기 중 직접 테스트했다고 밝힌 트레버 바우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물질 논란의 가장 핵심에 있는 선수는 에인절스 클럽하우스 매니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바우어의 대학 동기 게리 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우어는 게리 콜을 담그려고 이물질 논란을 키운 걸까요? 게리 콜이 목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콜이 가장 난처해질 거라는 정도는 바우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둘의 사이는 왜 그렇게 나쁜 걸까요? 둘의 관계에 대해 콜은 철저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바우어는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우어는 콜이 자신의 직업 윤리를 모욕했고 내게 미래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FA 시장에 나왔을 때 양키스로 가서 콜과 같이 뛸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둘의 관계에 대한 인터뷰를 모아보면 모든 것은 콜에 대한 바우어의 질투에서 시작됐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이며 둘이 불화를 끝낼 확률은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낮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모와 이야기하는 건 둘은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았지만 실력을 통해 서로를 이기려 했으며 승리 앞에서 불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UCLA 시절 콜과 바우어에 이은 3선발로 2010년 말린스의 2라운드 지명을 받았지만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롭 라스무센은 템파베이 드루 라스무센과는 다른 선수로 라스무센은 둘의 관계에 대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다른 길을 선택한 둘이 서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북쪽에 위치한 센타 클라리타에서 성장한 바우어와 다저 스타디움 남쪽에 위치한 오렌지에서 성장한 콜은 콜이 1990년 9월생, 바우어가 1991년 1월생으로 콜이 넉 달 일찍 태어났습니다. 애틀란타 사이영 트리오를 좋아한 바우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면서 야구에 점점 더 몰입했고 부모님은 개인 교습을 받게 합니다. 당시 잘 어울리지 못한 고등학교 친구에는 2008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6순위로 캔자시티에 입단한 마이크 몽고메리가 있었습니다. 바우어는 GPA 4.8을 기록하고 고등학교를 한 학기 일찍 졸업합니다. 그리고 UCLA에 진학합니다. 제가 GPA를 잘 몰라 검색해보니 4.8은 탑 20위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바우어가 대놓고 아웃사이더였던 반면 콜은 요즘 말로 핵 인싸였는데요. 양키스의 28순위 지명과 400만 달러 보너스를 거절함으로써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입학한 콜은 성격까지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동기와 선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양키스의 43순위 지명과 150만 달러 보너스를 거절하고 벤더빌트에 진학했던 마크 프라이어도 있었지만 400만 달러는 상상을 초월한 액수였습니다. UCLA 코칭 스태프가 바우어의 독특한 훈련법을 용인한 반면 브루인스의 리더가 된 콜은 바우어가 단체 훈련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이것이 앞서 말한 충돌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휴스턴 공항에서 바우어의 개인 훈련 장비를 찾지 못해 일정이 크게 꼬이게 된 이후로 바우어는 동료들과 더 갈라서게 되지만 콜과 동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미친 듯이 훈련하는 바우어를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1학년 시즌 때 바우어는 콜을 제치고 컨퍼런스 올해의 신입생이 됩니다. 콜이 크게 성장한 2학년 시즌 때 UCLA는 22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했고 1997년 이후 첫 칼리지 월드 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둘이 대학야구 역사상 최고의 원투펀치라는 찬사를 받은 3학년 시즌에는 UCLA가 1986년 이후 첫 컨퍼런스 타이틀을, 바우어는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는 골든 스파이크 상을 UCLA 최초로 수상합니다. 그리고 콜은 피츠버그의 전체 1순위 지명을, 콜보다 떨어지는 신체 조건과 구속, 독특한 캐릭터가 불안 요소가 된 바우어는 애리조나의 3순위 지명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학 시절 둘은 한번 크게 충돌한 후로는 더 이상 갈등이 없었고 소 닭 보듯 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저는 바우어가 이물질 논란을 키운 건 게리 콜을 표적으로 삼았기보다는 연구를 통해 본인이 어렵게 올린 회전수를 다른 선수들이 이물질을 가지고 쉽게 올리는 것을 보고 분노했기 때문이며, 콜과 친구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 콜을 배려하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콜에 대한 질투심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을 수 있으며, 바우어 때문에 더 난리가 난 사무국은 바우어가 절대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적지 않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계를 하다 보면 마운드에서 내려오면서 손을 슬쩍 유니폼에 닦은 후 심판에게 보여주는 투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심판이 투수의 손을 만져보는 많이 허술해 보이는 검사를 하는 건 스파이더텍 사태 이전에 썼던 이물질은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스파이더텍이 WD-40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반면 유니폼에 닦아서 사라지는 이물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물질 규제 전후로 게리 콜은 포심의 구속과 회전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9년 이후 포심 평균 구속은 97.1마일, 96.7마일, 97.8마일로 올해가 가장 빠른 공을 던진 시즌이 됐습니다. 2019년 이후 포심의 평균 회전수는 2530회, 2505회, 2452회, 2428회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지만 역시 드라마틱한 하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계하면서 느낀 점은 콜이 스파이더텍을 썼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휴스턴 시절에 날카로운 제구가 사라지고 전보다 실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콜은 탈삼진 메이저리그 1위와 인닝 아메리칸 리그 2위를 한 올해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맞음으로써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2.4,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3.3에 그치게 됩니다. 사실 13승 8패 3.50의 성적은 18승 4패 3.49인 1998년의 데이비드 웰스와 비교하면 ERA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웰스의 시대가 타고 투저인 반면 올해 메이저리그는 투고 타저였기 때문에 웰스의 조정 ERA가 127이었던 반면 콜은 111에 그쳤습니다. 콜의 올해 성적이 더 아쉬운 이유는 콜이 3,6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투수이자 최초로 9년 계약을 한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생각하면 정규 시즌 성적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콜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4경기에서 4승을 따낸 1998년 웰스처럼 가을 대활약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양키스가 콜에게 그런 계약을 준 건 가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은 1차전 6과 3분의 1이닝 8K 1실점 승리와 4차전 7이닝 8K 2실점 승리로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할 뻔한 양키스를 멱살 잡고 ALCS에 올려놓습니다. ALCS 상대는 자신의 전 소속팀이자 팀의 철천지 원수인 휴스턴이었습니다. 원정 1, 2차전을 패한 양키스는 콜이 선발로 나서는 홈 3차전을 승리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콜은 2회에 맥코믹에게 투런 홈런을 맞고 6회 무사 만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가 책임주자 3명이 모두 홈을 밟아
5이닝 5실점 3자책 패전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3연패에 몰린 양키스는 콜이 무너짐으로써 이미 심리적으로 패한 시리즈가 됩니다. 콜의 문제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나선 포스트 시즌에서 클리브랜드를 상대로는 3승 2.21인 반면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4경기 1승 2패 4.91이라는 겁니다. 2020년 콜보다 먼저 사이영상을 차지하고 다저스와 연평균 3,400만 달러에 해당되는 3년 1억 2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밝게 여겨졌던 바우어의 미래는 하지만 이후 잔뜩 꼬이게 됐는데요. 1017경기에서 8승 5패 2.59를 기록하며 돈값을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우어는 샌디에고에서 만나 잠자리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폭력을 당했다는 고발을 당하면서 7월 2일 행정휴직 명령을 받았고 2021 시즌 마지막 석 달을 날리게 됩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형사 고발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지만 여성은 2020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바우어는 여성과 여성의 변호인, 두개골 골절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에 대해 5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사무국은 다른 2명의 여성으로부터도 비슷한 혐의가 제기된 바우어에 대해 검찰의 기소 포기와 관계없이 2시즌에 해당되는 324경기 출장 정지라는 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긴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324경기 출장 정지를 모두 소화하면 2024년 4월에 돌아올 수 있는 바우어가 복귀를 앞당기려면 사무국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미국의 사법 체계를 생각하면 2024년 4월이 오기 전에 완벽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우어는 31세와 32세 시즌을 완전히 날리고 33세 시즌에 돌아오게 됩니다. 행정휴직 기간 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은 바우어에게 생돈 2천만 달러를 줘야 했던 다저스는 사무국의 강력한 징계로 인해 마지막 2시즌의 연봉은 주지 않게 됐고 올해 사치세도 낮출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무국의 징계가 무효화되면 다저스는 지급 거부된 연봉을 줘야 하며 사치세도 다시 계산될 전망입니다. 저는 양키스의 게리 콜 계약이 폭망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콜은 건강과 구속을 잘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너무 과할 정도의 책임감과 워크 애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키스에게 필요한 건 콜이 이끄는 월드시리즈 우승입니다. 바우어는 2024년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강력한 피칭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우어와 사무국의 대결은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